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까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기쁜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광주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올해 후반기 광주시정과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후반기 들어서 광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또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첫 유럽 수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기쁜 소식이 줄을 잇고 있고 광주라는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들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광주가 이제는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경제가 하나둘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광주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참 답답했었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희망을 얻고 또 일이 되어가는 방향에서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지하철 2호선 개통 문제라든가 또 이런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풀리게 돼서 저도 기분 좋고 시민들도 기분 좋은데 이 모든 것은 광주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광주 시민분들 가장 신바람 나는 일은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도 화제였지만 지역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한 걸 보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광주가 야구와 또 최근에 광주 FC 축구 등이 정말 스포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스포츠를 즐기러 오고 또 즐기러 오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구체적으로 광주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으로 활용하면 3,000원에서 5,000원 지원했던 이런 정책도 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잘만 스포테이먼트로 묶어내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광주의 활력도 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 시리즈 우승과 또 기아 타이거스의 게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 광주시는 기아 타이거스 구단과 함께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 시민분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광주 지금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지금 구단이랑 광주시가 같이 이 우승 기념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아 또 과거에 있는 혜태 야구단은 광주 시민 우리 호남민들한테는 정말 희망이었고 야구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을 가지고 있고 한을 푸는 그런 곳이었고 또 최근에는 거대한 집단 어떤 노래방이다 이렇게까지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야구장에서 2만 명 이상 된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떼창을 하는 이런 것이 결국 야구장이었습니다. 이런 기쁜 야구장에 의해서 우리 기아 타이거스가 정말 광주에서 승리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힘을 가져보자. 그래서 거리 퍼레이드를 카퍼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우리 보니까 34년 만에 홈구장에 우승했고 이래서 카퍼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11월 말쯤에 카퍼레이드를 하자고 기아 구단하고 광주시하고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카퍼레이드가 열리면 카퍼레이드 하고 선수들 사인회도 좀 하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문을 연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내년 시즌 전에는 이 좌석 같은 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낡거나 고장나거나 이런 좀 노후 시설들을 교체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추진 중인 다양한 스포테인먼트 사업도 그리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한 해였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좀 추진을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우선은 야구장의 낡은 의자 교체는 내년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가 없는 동절기 때 야구장 그 의자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광주를 찾는 스포츠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동시장과 야구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릴 거냐. 또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ACC라든가 광주의 여러 관광지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관광 상품 개발도 하고 굿즈 개발도 좀 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 구단과 우리 광주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의논에 들어가자. 이래서 이제 야구 경기가 한국 시리즈가 끝난 만큼 이번에 이제 거리 마지막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이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포테이먼트를 구체적으로 광주에 실현시키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스포츠 축제 큰 행사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광주 지역 출신의 유명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궁이죠. 2025년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바로 광주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큰 대회인데 이거 준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따로 우리 광주시에서 내년 세계 양궁대회 추진단을 따로 만들어서 올 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양궁대회는 평화를 주제로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노 플라스틱 S966 플라스틱을 줄여서 966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갖자, 이런 슬로건 하에 양궁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궁대회는 광주가 야구, 축구, 양궁 이런 종목이 강한 도시입니다. 특히 양궁과 관련해서는 많은 금메달리스트가 광주에 배출해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초에 있을 9월 4일부터 있을 양궁대회를 잘 준비해서 세계 속에 양궁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특별히 양궁대회는 결승전을 할 때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서 결승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선전은 양궁여대, 광주여대라든가 또 양궁장에서 하다가 결승대회는 도청 앞,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앞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어서 결승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양궁대회 경기장이 비춰지면 그때 광주의 중심지인 아시아문화전당, 구도청, 그리고 무등산이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정 현안 이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이야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광주시 의회와 또 광주시가 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산하 기관들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파행이 불씨가 됐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 서로 권력을 이제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이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보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이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하겠다.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고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중단하고 다음 일정을 그 다음 날 또는 그 며칠 후로 잡는 감사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은 우리 부시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의회도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절대 다수 23명 중에 22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광주시 집행부도 강기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결국은 시의회가 잘하고 민주당 시장인 강기정 그 시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부족하게 내고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감사 일정이 중단되는 것은 그 책임은 꼭 시에게만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의회와 시가 함께 약속을 해서 자, 오늘은 어떤 위원회를 열고 내일은 어떤 위원회를 열고 약속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광주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또 원활한 행정감사가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자, 최근에 뭐 광주시에서 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다 사무소를 차리거나 연구소를 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큰 뉴스가 됐던 게 바로 대만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 기업인 에이징랜드 그리고 에임퓨처 같은 기업들이 광주를 찾아서 광주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광주에 많은 실증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광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40여 개 기업들이 저하고 협약을 맺었고 또 그중에는 이미 광주에 사무소를 열었거나 본사를 열었거나 공장을 열었거나 지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에이징랜드라든가 에임퓨처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있었는데요. 모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세 개의 기업은 특별히 반도체 중에 이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라는 것이 어려운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의 장점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고 많은 국제 반도체 회사는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한데 광주에 도대체 이런 설계하는 기업들이 온다. 광주에 인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 광주가 인재 양성 사다리를 만들겠다. 인재를 키우겠다. AI 사관학교, AI 영재고 또 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서 AI와 관련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관련 학생 또는 많은 인재를 키웠던 것이 그것이 여러 기업들의 광주로에 가면 인재가 있더라라는 걸 확인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광주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최첨단 분야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이렇게 광주를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2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오게 됐는데요. 물론 그 기업들은 작은 한 명짜리 기업도 있고 30명짜리 고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앵커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업이 오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광주가 AI 중심 도시를 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라든가 AI 첨단 기업들이 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기업들이 와서 기업들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증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광주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이런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또 설계하는 기업이 생긴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이징랜드라든가 에임퓨처와 같은 기업이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에임 광주를 따서 GJ1이라고 반도체 이름까지 가칭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이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기회발전 특구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난 6일에 빅그린 국가선단과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가 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특구라고 하는 것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특구 지정의 의미 또 그 어떤 청사진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특구가 지정되면 기업한테 세제 혜택도 있고 지원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우리 광주로 오게 되면 그 기회발전 특구 지역으로 오게 되면 기업이 법인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대폭 면제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특구가 4개인데요.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4개인데 우리가 문화발전특구는 오래전에 이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 빼고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를 모두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특구 4개를 우리 광주시는 다 지정받았다. 그래서 우리끼리 광주시에서는 사관왕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스스로 이제 자축합니다. 이런 특구 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은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정받는 거고 이 특구에 기업들을 오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 민간 군공항 무한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해결책까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현재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어제 양부남 우리 광주시당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서 광주에 특위를 만들자, 군공항 관련된 특위를 만들자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또 오늘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께 오늘 오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특위를 만드는 문제, 특위일지 TF일지 모르지만은 그 TF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 현안이 하도 많아서 지금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책임지고 특위 또는 TF를 만들어서 군공항 문제를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해가겠다라는 것을 어제는 양부남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오늘은 김민석 우리 수석 최고위원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쨌든 광주 전남 무안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게 또 우리 총리께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정말 우리 광주의 우리 염원이고 또 전남의 상생인 광주 전남 공동 상생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통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무안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항 무한 통합 이전에 대해서 지역민 여론조사가 지금 이달 말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시에서도 좀 입장이 달라지거나 앞으로 좀 해나가는데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직 여론조사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한 국민들의 생각도 좀 저희들이 파악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론조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보고에 받았는데요. 전남에서 광주 전남 무한 발전 비전 토론회 또는 비전을 위한 그 발표를 위해서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공문이 전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도가 무한 발전 비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또 이런 여론조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도 의논해서 적정한 시점에 정말 무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시 특히 그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자보 도시 조성 사업이죠. 광주시가 대중교통, 또 자전거, 보행 중심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한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광주시의 교통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내년까지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내후년에 지하철을 타게 될 것입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는 29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전남대 후문과 코카콜라 주변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약 1년 늦어져서 29년에 하기로 했던 걸 약 30년 정도로 약간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2호선 1단계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광주에는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열리게 됩니다. 26년에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열리게 될 때에 맞춰서 대중교통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버스 트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버스 노선도 새롭게 조정하고, 이 시간에 맞춰서 버스 노선, 그다음에 걷는길, 자전거길 등등을 확장하겠습니다. 26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26년까지 준비해서 시행하겠고요. 그 전에는 부분 자전거길, 보행길, 차량길 등등을 손을 보겠습니다. 26년까지. 또 26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주 패스, G패스라 그래서 12살까지는 무료, 19세까지는 50% 할인,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이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에게는 버스비를 무료부터 50% 할인, 또 30% 할인을 해가는 그런 G패스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인프라도 깔고, 그러다가 26년에 지하철 2호선이 열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방금 설명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구간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밀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하철 2호선이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된 지하철은 시험 가동을 통해서 26년이면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계획대로 이상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인 지하철 지금 착공을 선언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남대 후문 구간과 코카콜라 구간이, 오비맥주 구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29년에 탈 수 있는 것을 30년으로 1년 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지하철이 전부 늘어진 것처럼 이야기 받아들일 수 있는데, 1단계는 예정대로 내후년에 탈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늘어질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방송 지켜보고 계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기아 야구의 승리도 그렇고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또 GGM에서 캐스퍼 전기차가 전 세계 54개 나라로 수출되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좋은 일은 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광주의 변화를 힘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물었을 때도 가뭄이 들었을 때도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함께하는 그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광주를 빠르게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지낸 검사 출신이신데 연수원 기수가 21기로 알고 있는데 21기에서 고검장 지낸 분이 의원님 한 분인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그 문밀 총장이 18기였는데 갑자기 5기 건너뛰어서 윤석열 총장 23기로 가는 바람에 유탄 맞은 거 아닌가요? 21기 전체가? 예, 그런 점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고 다만 제21기 동기들이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수부장, 공안부장 이런 요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사건들 처리를 많이 해서 그런 좀 불이익을 받게 됐던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형사부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정치성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고검장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는 그 대문 글에 국민의 호위무사 박균택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국민의 호위무사 일단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예. 뭐 어떤 취지로 원래 이제 그 네.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네. 저에게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네. 국민의 평온,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각오를 담아서 그런 표현을 주변에서 좀 붙여주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좋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단 선명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호위무사. 예. 모레 14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표결 상정해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뭐 수사 대상을 좀 축소를 해서 원래 14개 정도 혐의와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 전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혹 이렇게 3개로 축소한 법안을 수정을 해서 낸다고 하는데 뭐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민들의 의혹이라든가 뭐 또 네. 직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13가지 의혹을 다 특검을 해야 맞는 것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쪽에 찬동을 해주지 않는 한 네.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적인 의혹이 가장 높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명태균 게이트 2가지로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좀 통과를 시켜보자. 작게라도 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계속 거부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네. 국민들에게 너무 그 피로감을 드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뉴스위크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제철을 악마화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격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 어떤 점이 부당한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도 못하면서 무작정 악마화한다, 뭐 또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국민의 여론이 지금 어떻다는 것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수많은 잘못, 네. 수많은 그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잘못은 네. 국민이 주인인 걸 모른다.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른다.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모른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네.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네. 정도로 이 의혹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탄핵 여론도 50%를 이미 이제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는지 눈을 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다 국민을 마음의 그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상남자다, 뭐 아내 사랑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네. 결혼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인권 특검에 대해서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본인이 저 특검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를 보냈는데 이거 본인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특검 때문에 네. 본인이 국민의 각광을 받았고 또 뭐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의 탄생의 배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특검에 참여를 했고 네. 그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이 자기를 방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쏟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뭐 없다,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본인이 특검을 해봐서 이거 특검 내가 받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이면 네.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많은 진상들이 밝혀질 것이고 네. 부부의 많은 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거라는 것을 네. 분명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겁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떳떳하면 네. 저 특검 실시해서 저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방어막을 친다는 자체가 감출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말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명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거 최병 사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제3자 특검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3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안 받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민주당이 받으니까 저렇게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평소에 그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걸 보면 본인도 그 명분이 없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시절부터 원래 좀 아셨나요? 어떻게? 예, 압니다. 뭐 같이 혹시 근무하신 적? 예.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검사로서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아무튼 좀 자기에 대한 현출 욕구가 무지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그 자기의 이익 그걸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잘라낼 수 있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 이런 뭐 두 가지 저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네. 그 두 가지 성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뭐 이른바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광을 내려면은 김건희 특검 딱 받으면은 뭐 전 국민적 열광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안 그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본인의 속성에 가장 맞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네. 본인 때문에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했었을 때 보수 세력이 본인을 버릴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국힘 그리고 네. 보수 세력들의 그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외부적 요인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는 네. 어떤 그 대신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를 원할 텐데 저렇게 그 눈치만 보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타당, 부당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정권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걸 지금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말부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명시적으로 당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탈표 8표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그 반란표가 4표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네.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혀 그 현실 인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실망하고 비판하는 그 국힘 의원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충분히 8표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해서 이번에 특검 범위도 좀 줄이고 추천 주체도 좀 죄송합니다.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검 받아주면은 다음 대선은 뭐 해보나 마나 아니냐, 뭐 앉아서 정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힘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그걸 지키다 보면 결국은 다음에 대권도 어차피 잃을 것이고 그리고 국힘도 지지를 분명히 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국힘 전체가 정치적 심판을 받고 본인들 하나하나가 다 심판이 되는 상황 이걸 면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뭐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은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이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권, 충청권의 국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의 시선을 먼저 생각해야만 다음에 당선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걸로 봅니다. 앞서 호위무사 얘기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작년 9월 그때 뭐 기사 제목이 뭐 이재명 호위무사가 뭐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꺾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예. 그때 기각될 거는 뭐 자신하셨나요? 예. 제가 그때 네. 일주일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영장이 반드시 기각된다. 증거상, 법리상 이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각될 것이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럼 무죄를 자신하고 계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사안 설명을 좀 드려도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청 산하에 직원이 4,000명에 팀장급 그 직원만 600명입니다. 네.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선거직 시장이 그 팀장급 직원을 그때는 몰랐다. 이게 당연히 말이 될 수가 있는 근데 소리겠죠. 뭐 같이 뉴질랜드인가 어디 뭐 골프도 치고 오고 그런데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데 네. 그때 같이 여행 간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이 네. 그렇게 인식에 크게 남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네. 항상 뭐 어디 본부장을 수행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 도시공사의 네. 뭐 사장이나 본부장을 수행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했다고 해서 다 기억은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가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 이름인지 매치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예,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앵커님도 방송국에 계시지만 취재 차원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게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네. 선거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뭐 학력, 경력 네. 또는 뭐 가족관계, 행위 이것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해당하지가 않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법리상 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무죄 자신하면은 이거 저 생중계 하자 뭐 이러는데 이렇게 딱히 저것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네.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다음에 대통령이 네. 되겠다고 준비하는 분이 판사 앞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재판 선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화면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 아닙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초췌한 모습을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각인 효과 같은 거를 피고인으로 각인되는 뭐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거를 상쇄할 이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것은 무죄 소식으로 네. 무죄 판결 소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한 시간씩 재판받는 장면을 표정을 담아가면서 네.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힘의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저는 불량하다고 보는 게 설마 생중계를 하라고 판사한테 압력 넣은 것이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판사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네. 재판부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기 때문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보통 재판 사흘 선고 사흘 전에 뭐 중계 여부 그러니까 방송국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사흘 전 그러니까 오늘쯤이면은 결정을 이루면 내줄 것 같은데 만약에 생중계로 결정을 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뭐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그런 결정은 안 할 걸로 봅니다. 옛날에 네. 이명박근혜 뭐 전 대통령 이것 네.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그 주장을 네. 그 전례로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그 대형 부정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치보복 그 수사 재판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국민이 인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저 윤석열 정권이 그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네. 정치보복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경우와는 뭐 완전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일에는 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럼 뭐 무죄를 자신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그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네.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얘기를 기억에서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12번이나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증 교사가 있지를 않았던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증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증이 있었어야 위증 교사나 위증 방조로 처벌을 하는 법인데 그 위증했다고 뭐 증언을 하지 김진성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는데 네. 사실은 검찰한테 알선수재죄로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위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아니 그럼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나요? 예, 아직 없죠. 이번에 같이 기소가 돼서 위증한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데 네. 김진성 씨도 처음에는 그 위증을 안 했다고 부인을 하다가 네. 나중에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은 네. 알선수재죄, 그 대형 알선수재죄 2건이나 있는데 공범은 이미 실형을 5년씩이나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검찰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위증죄로 그 처벌받고 이건 봐주겠다라고 하는 회유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그 위증범이나 위증 교사자가 아니고 네. 오히려 그 사건을 조작한 검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아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무 혐의가 없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본인들이 얻을 게 그럼 뭐가 있는 건가요? 5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증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위증이 없으면 법리상 위증교사죄, 위증방조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치보복 검사들 정치보복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이랑 그 특정업무 경비 506억 원 전액을 다 삭감을 했고 의원님은 법사위 전체에서 감사원 감사비도 한 20% 정도는 깎아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예. 지금 뱀인 건가요 검찰이랑? 그 공무원들을 뱀에 비유해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네. 실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전체가 아니고 네. 검찰 전체가 아니고 그 검찰 같으면은 특수부의 정치 검사들 이 검사들이 그런 독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감사원 그 타이거파 유병호 전 감사위원 그리고 뭐 그 후배들 네. 따르는 후배들을 타이거파 감사관들이라고 칭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전 정권 그 찍어내기 감사 그리고 현 정부 감싸기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존재들은 국민의 세금, 국민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뭐 정치 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특경비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 나가면 뭐 검사나 수사관들 뭐 짜장면 사 먹고 이런 돈인데 이거 잘라버리면은 일선 검사나 수사관은 아니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리한테 왜 새우등 터지게 하냐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특경비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특경비에 대해서는 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던 것인데 네. 본인들이 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잘 하면은 네. 일부 살아남는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저 예결위의 방침이 어떨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번 예. 선고 나면 한번 다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